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초태성. 네. 자, 러일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제까지 황제가 독립협회를 해체시키고 자신만의 어떤 개혁, 광무개혁을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개혁이 다 중단되어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러일 전쟁이에요. 네, 러일 전쟁 여기 지금 있죠. 예, 러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지금 전쟁을 펼치게 되는 이 러일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0년 전에 청일 전쟁 터졌잖아요. 1894년도에. 정확히 10년 뒤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또 터진 겁니다. 기억나요? 1894년 청일전쟁 터질 때 10년 전 1884년도였죠. 1884년도에 창덕궁에서 청과 일본의 소규모 전투가 벌어졌고 갑신정변 때 그때 결국 일본이 깨갱하고 도망갔잖아요. 10년 뒤 정확히 일본이 그 빚을 갚았죠. 그런데 그때 빚을 갚았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끼어들어요. 청일전쟁에 승리하면서 러시아가 끼어들어요. 결국 일본이 요동반도 다시 돌려내고 토해내고 정말 굴욕적인 어떤 삼국간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년 뒤 네, 이제 그 러시아와 한판 붙는 거예요. 일본이 되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그죠? 청한테 패배했어, 10년 준비했어, 청 무찔렀어. 러시아한테 패배했어, 10년 준비했어, 그리고 러시아 치는 거야. 자, 그 러일 전쟁이 터진 겁니다. 자, 터졌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군사 사태잖아요. 비상 사태예요. 이제부터는 뭐 일본은 뭐 막갑합니다. 그냥 대한제국을 그냥 막 찍어 누르는 거예요. 야, 전쟁 터졌어. 너희들 우리한테 뭐 내놔야 되겠어. 안 내놔?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 우리랑 맺은 조약이 뭐냐면 한일의정서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강제로 체결하는 거예요. 지금 한일의정서. 한일의정서 뭐냐면 지금 러시아랑 싸워야 돼. 싸우려면 여러분 군사를 주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군사를 주둔시키는 토지,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줘 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이게 바로 한일의정서예요. 한일의정서에서 바로 군사용지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 자, 이렇게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뭐야? 이게 아주 전 세계 예상을 깨고, 일본이 지금 승기를 잡아요. 누구도 그 예상을 못했어요. 일본이 승기를 잡아요. 물론 여러분들 일본의 배후에는 러시아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영일동맹 체결해가지고 일본을 후원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러시아를 이긴다. 이게 상상 속에 들어가 있질 않았는데, 일본이 승리를 잡아요. 승리를 잡는 과정이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 전쟁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주 본격적으로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본격화합니다. 이제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기 위한 그 과정을 밟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러일 전쟁 과정 속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이 1차 한일 협약이라는 것을 강요합니다. 1차 한일 협약. 1차 한일 협약은 말 그대로 내정 간섭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문을 파견해요. 고문은 뭐냐면 자문을 주는 그런 고위 관료를 얘기하는 건데 외교 고문과 경제 고문을 파견합니다. 외교 고문에는 스티븐스, 경제 고문은 메가타를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티븐스는요, 외교 고문의 역할이 뭘까요? 전 세계를 돌면서 조선, 대한제국이 왜 일본에 병합돼야 되는지, 왜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돼야 되는지를 설파하고 다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원수죠, 원수.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나중에 1908년에 이 스티븐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그때 와 있었던 이 장인환과 전명운, 1903년부터 미국 하와이에 들어간 그 사탕수수 노동자, 이민자들의 역사가 시작돼요. 공식적인 이민자들의 역사가. 그들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스티븐스가 들어오니까 가만 냅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스티븐스를 처단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어쨌건 그 스티븐스예요. 그리고 경제 고문에는요, 메가타. 이 메가타가 파견됩니다. 메가타는 여러분들,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 이 메가타는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경제 질서를 일본 경제 질서에 종속시키려는, 왜냐면 그래야 식민지를 내서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밑작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 바로 메가타예요. 이렇게 외교 고문, 경제 고문, 이런 고문들을 파견해가지고 내정 간섭을 본격화하면서 식민지를 삼기로 한 그 토대, 이런 토대를 만들어낸 것. 이게 바로 제1차 한일협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결국은 러일 전쟁이 종료가 됩니다. 러일 전쟁이 종료가 돼요. 누가 이겨요? 일본이 승리하면서 러일 전쟁이 종료가 됩니다. 아, 진짜 세계가 깜짝 놀랐죠. 예, 깜짝 놀랐죠. 일본이 이기면서. 이러니까 이제 이 땅 한반도에는요, 일본을 제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청나라는 이미 청일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끝났고요. 러일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이제 포츠모스 강화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도 끝났고요. 이제는 일본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이 주변국의 동의를 얻고 본격적인 식민지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 작업이 바로 이 2차 한일 협약. 우리는 이 2차 한일 협약을 을사늑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1905년이거든요. 1905년 을사늑약을 그냥 강제로 맺은 조약이라는 얘기죠. 사실 을사늑약에서는 여러분들 대한제국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황제예요. 황제 도장이 없어요. 그냥 외교 관련 문서 도장 갖고 와가지고 그냥 빵 찍어서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이때 그 작업을 했던 이토 히로부미, 이때 이제 처음으로 이때 이제 그 통감, 네, 이제 통감을 파견될 사람인데 그 인물이 바로 이제 이토 히로부미예요. 나중에 이제 안중근에 의해서 처단되는 어떤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이토 히로부미가 와가지고 아주 그냥 대포 걸어놓고요. 아주 그냥 고종황제로 그냥 강압적인 어떤 그 협박 분위기 속에서 몰아붙여요. 도장 찍어 아니면 너 죽어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때 그 동조했던 인물들이 바로 을사오적. 을사오적의 대표적 인물이 누굽니까? 이완용. 그죠?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수. 이 을사오적들이 결국은 이 외교권이 강탈되는 이 조약, 바로 이 을사늑약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결국 우리의 주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외교권이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이들의 변이 뭔지 아세요? 뭐 외교권 하나 넘기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부산을 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시 그 친일파, 이제 여기 친일파인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그 뭐 갑신정변 친일파들은요, 말 그대로 일본의 어떤 모델을 삼아서 그 일본식으로 가자라는 어떤 친일파였고, 여기서의 친일파는 나라 팔아먹는 친일파죠. 그죠? 그저 외교권 하나 주는 거 나중에 찾아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 그 논리를 들이대면서 결국 을사늑약 체결에 동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1차 한일협약으로 고문 정치가 시작됐고요. 2차 한일협약으로 통감 정치가 시작됩니다. 통감은 고문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 실질적 주도권을 주게 되는 것이죠. 내정 간섭을 아주 본격적으로 통치하고 감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문은 그냥 자문하는 정도인데 이제는 통치하고 감독한대요. 이러면서 일본의 영향력으로 우리는 완벽히 빨려 들어갑니다. 러일 전쟁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을사늑약 체결하면서 완전히 일본의 영향력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뭐야? 을사늑약? 나 이거 도장 안 찍었어. 예, 고종이 나 이거 도장 안 찍었어. 나 인정 안 해. 라고 해가지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당시 네덜란드에서 열리고 있었던 헤이그, 그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해요. 이거 부당하다. 을사늑약 부당하다. 그 헤이그 특사가 누구냐면 이상설, 이휘종, 이준, 이 세 사람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일본이 외교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외교 활동을 해? 라고 해서 뭐 사실은 그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하지만 언론 활동을 통해 가지고 부당함을, 이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이게 을사늑약 체결된 것이 부당함을 알리려는
그런 홍보 역할들을 충분히 하죠. 어쩌면 일본은 이걸 빌미 삼아서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너희들 분명히 을사늑약으로 외국권이 없는데 왜 외교 행위를 해? 너는 황제 자격 없어. 약속 안 지켰잖아. 라고 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고종의 뒤를 이어서 누가 황제가 되었을까요? 그의 아들 순종. 이제 순종의 연호는 융희입니다. 융희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앉혀놓고 그 다음에 다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바로 한일 신협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말로 이거를 정미칠조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정미칠조약의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군대 해산이에요.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군대. 나중에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 어떠한 저항도 없어야 되잖아요. 군대가 가장 큰 걸림돌 아니겠습니까? 그 군대를 해산시키는 그 조항이 바로 이 정미칠조약, 한일 신협약에 들어가 있더라.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바로 이 통감, 을사늑약을 통해서 통감 정치가 시작되고 있었잖아요. 이 통감이 이제 차관을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마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통감의 힘은 더욱더 강해진 거죠, 지금. 차관이 뭐예요? 장관 차관할 때 이 차관을 일본인으로 앉힐 수 있는, 뭔 소리야.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지금 일본인들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놓은 게 바로 한일 신협약. 아주 차곡차곡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지금 이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을사늑약의 외교권이 강탈되었고 정미칠조약을 통해서 군대가 해산되었고 그리고 차관 정치가 시행되면서 이제 어떠한 저항선도 다 공식적인 어떤 저항선도 다 끊어놓은 그런 상태를 만들었고 결국 기후각서를 통해서 이제 사법권마저 강탈당하죠. 기후각서를 통해서 사법권만 강탈당하고 결국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1910년이 경술년이거든요. 국치, 나라의 치욕적인 날이라고 하면서 결국 조선왕조 500년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조선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더 굴욕적인 건 이때 그 마지막 황제 순종이 1910년 8월 29일 그 마지막 교시를 발표하면서 동요하지 말라. 일본 천황의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행복해라.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굴욕적인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조선시대를 끝냈다는 사실. 참 비극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경술국치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지금 지배층들은 참 황당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런 굴종적인 순종적인 이 모습을 보였느냐? 아니에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재산을 내놓고 끝까지 이 경술국치로 가는 이 시대의 흐름을 막아보려고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했던 의병운동도 있고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좀 키워보자라고 했던 그 애국개몽운동도 있고요. 나라 이렇게 기우는 건 이게 빚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나라 빚을 한번 갚아보자라는 국채보상운동도 있었고요. 어떻게든 이 넘어가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역사와 국어를 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자라고 하는 민족문화수호 운동도 있었고요. 그 여러 가지 어떤 운동들의 흐름, 저항의 모습, 그 모습을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